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지요. 제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항상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은 착한 아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들을 몰랐나 봅니다. 아들은 평소에 얌전한 성격이고 시간이 날 때면 주로 책을 읽곤 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죠. 오히려 남편은 그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남편이 데리고 나가곤 했죠.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운동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끼더군요. 오히려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의 체력이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니 너무 안심을 했죠. 다른 엄마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더 방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중3 무렵부터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죠. 그 무렵부터 아들이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더군요. 이전에는 엄마에게 심하게 붙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잘 때도 항상 제 곁에 붙어서 잠을 자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젠 자기 방에서 혼자 자려고 하더군요. 내심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이 걱정도 되었죠. 그래서 몇 번은 아들 방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엄청 신경질을 내더군요. 별다른 간섭도 안 했는데 화부터 내는 아들이었죠. 서운한 감정을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자고 하더군요. 남자는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뒤로 아들 방에 들어가는 걸 많이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던 아들이 컴퓨터를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걸 보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죠. 아들은 이전보다 많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집에서는 유독 저에게 신경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이었죠. 엄마 껌딱지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었죠. 아들은 고등생이 되면서 키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 훨씬 큰 몸집이 되었죠. 밖에 나가면 아들이 제 보호자 같았지요. 아들을 안아보면 이제는 제가 아들 품에 쏙 들어갔죠.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무거운 짐도 들어주었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알아서 저를 감싸더군요. 어리기만 하던 아들이 든든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까칠한 아들이지만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죠. 아들에게 그렇게 보호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물건은 특히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날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모니터만 꺼져 있고 본체는 켜져 있었죠. 저는 본체를 끄기 위해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보고 있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창들이 열려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보던 창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이 저장해둔 사진 폴더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야한 걸 본다는 것은 남편도 저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 나와서는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의 컴퓨터에서 본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설명하기도 민망한 포즈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다른 사진도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거기에 제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있는 사진도 있더군요. 온몸이 끈적한 액체로 얼룩진 그런 사진도 있었고, 물론 절대로 제가 그런 사진을 찍은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사진들을 본다는 게 끔찍했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사진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닌 줄 알지만 마치 제 치부를 보여버린 느낌이었죠.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 비슷한 영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가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영상이었죠. 순간 제가 저런 행위를 했었나 싶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면이 뭔가 부자연스럽더군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으로 저런 사진과 영상을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닌 존재가 집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죠. 갑자기 아들이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급히 달려왔더군요. 남편도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게 크게 화를 내더군요. 자기 방을 왜 뒤지냐고 오히려 화를 낸 것이죠. 그때 남편이 거의 처음으로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저도 처음이었죠. 아들은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따로 이야기를 했죠. 한참 뒤 남편이 아들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주는 게시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누군가 그 사진들을 가지고 합성을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아들이 보낸 사진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사진도 여러 장 보내서 합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들이 보낸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어디로 어떻게 유포되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 얼굴을 보면서 욕구를 푼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죠. 실제로 그런 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도 두려웠고,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끔찍했습니다. 그제야 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올린 사진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업체도 알아보기로 했지요. 남편은 개인 사진들은 당사자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도 제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제 몸을 훑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 모습을 하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앞에서 제 은밀한 부위까지 모두 보여버린 기분이었죠. 아들이 그 사진들로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확 꺾인 모습으로 밥을 먹더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아들의 등교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두려웠죠. 자꾸만 그때 보았던 사진 속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인터넷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곡소리 나게 잡아야 한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때 해결하지 못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볼수록 두렵기만 했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도 못했지요. 남편은 혹시나 유출된 사진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진이 유출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게 있다면 제 마음입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샤워를 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아들이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최근에 남편과 함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아들은 남편과 종종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한번 믿어보자고 합니다. 상담사님은 아들이 사춘기면 성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담사님 생각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벌인 일 같다고 하셨죠.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겨버린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네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네요. 지금도 여전히 아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원래 저 나이 때 저런 것인지 우리 아들만 이상한 것인지요. 지금도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끝내 회복이 안 되면 어쩌죠? 지금도 두렵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날 이때껏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았는데 최근에 속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을 하게 되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로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짓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건 12월 31일 친구와 종각에 제야의 종소리 들으러 갔을 때 종소리 듣고 난 후에 들어갔던 호프집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만리장성을 쌓고 지금은 제 키만큼 자라 곰처럼 커다란 덩치로 먹을 걸 찾아 어슬렁거리는 첫 아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미운 거지 아들은 아무리 커도 여전히 사랑스럽네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집안 형편이나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그런 환경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겁이 없고 안 해본 건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는데 매년 집에서 TV 속에서만 보던 제야의 타종 소리를 종각에 가서 직접 듣고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친한 친구한테 종각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두툼하게 차려입고 종각 전철역에서 내렸습니다. 종각역은 전철 입구부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괜히 왔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에 묻혀 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떠밀려 자동으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게 되더군요. 타종식 하는 곳에 가서 종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길거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 발 앞으로 이동하는 것도 힘든 탓에 친구 만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우리는 멀리서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라도 만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긴 막대 폭죽도 준비해와서 마구 휘두르며 불꽃놀이도 즐겼습니다. 떠들썩하게 새해를 축하하며 술렁이는 분위기에 저도 같이 기분이 들뜨고 현실감이 없어져서 남편을 만났을 때 드라마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고 동화 같은 감정이 샘솟았나 봅니다. 지금은 남편 얼굴 보기도 싫은데 말입니다. 그때 집에 그냥 돌아왔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 제일 안타깝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니 매캐한 폭죽 연기로 숨쉬기도 힘들고 불꽃놀이 하던 불씨가 제 패딩에 떨어져 옷은 점점이 구멍이 나고
도저히 밖에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 일단 길거리에 사람들이 빠질 때까지 가볍게 맥주나 한잔하며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커피숍, 호프집, 음식점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사람들로 꽉 차서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몇 군데 돌아다니다 눈에 보이는 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자리가 없다고 해서 체념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나오려는데 점원이 와서 혹시 합석도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 가도 빈자리가 없을 것이 뻔해 우리는 합석도 괜찮다고 하고 점원이 안내해 주는 곳으로 갔고 그때 남편이 친구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이다 보니 우리는 그 즉석 미팅 분위기가 되어 의도치 않게 남녀 파트너가 정해졌고 술자리를 끝내고 저와 남편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피한다는 이유로 비디오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디오방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비디오는 어떤 걸 주문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네요. 서로에게 흠뻑 빠진 우리는 비디오 상영되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고 세상 무서운 걸 몰랐던 저는 첫 만남 이후로도 나이 많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이끌러 다녔고 결국엔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하자는 말을 제 입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데 임신 때 제 몸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1번, 2번 부부 관계를 거부했더니 놀이방 도우미는 기본이고 대놓고 안마방, 오피스텔 마사지, 참 부지런히 여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그냥 돈 벌어 오는 기계하고 산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자 했는데 어느 순간 업소에서 만난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런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집에 안 들어오는 날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면 그 업소녀가 받아 자기야 전화 왔어 하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도 웃긴 게 자기가 직접 전화를 안 받을 거면 그냥 전화 받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 왔다고 알려주고 전화기만 가져다 주면 되지. 왜 꼭 전화를 받고 나서 남편을 불러대는지 일부러 저 약 올리려고 들으라고 하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하실까 친정에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하고 있었는데 이쯤 되니 남편한테 얘기해도 싸움만 되고 소용이 없어 시댁에 얘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시고 조용한 학자 스타일이세요. 점잖고 은발이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났는지. 반면에 어머님은 50이 넘은 자식을 아직도 우리 아들 오냐 하며 망나니로 키운 장본인이십니다. 아버님은 2손 2발 다 들고 이제는 어머님하고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헛기침하며 못마땅하다는 듯 눈 감아버리고 마십니다. 남편이 딴살림 차렸다는 제 얘기를 듣고 아버님은 극대노하시며 남편을 당장 불러들이라고 성화인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나서 여자가 좋다고 달라붙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 남편하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가 남편 돌아오게 더 예쁘게 꾸미고 나긋나긋하게 대해야지. 집에서 펑퍼짐하게 퍼져 있다가 남편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어느 남자가 좋아할까. 어머님 같은 여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들 만나고 이제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2집 살림 차렸는데 그것도 다 제 탓인가요? 그럼 2집 살림 차리는 아범은 오죽해서 그랬겠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나 봐라. 네 아버님 이날 이때껏 나밖에 모르신다. 같은 핀데 아범은 왜 그러겠니? 그렇게 남편 욕하고 다니는 건 네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남편 돌아오면 조용히 집에서 기다리다가 발도 씻겨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해봐라. 시간 지나면 알아서 정리하고 돌아오지. 그 짧은 시간도 못 참아서 파르르 시댁에 쫓아와서는 버르장머리 없이. 전 제 귀를 의심했네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아들 바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그래, 이혼이다. 이건 같이 사는 내가 미친년이다 생각이 들어 아무 소리 없이 인사도 하지 않고 짐을 챙겨 나오는데
아버님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조용히 앞만 쳐다보시던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아버님 차에 타고 나서도 제가 계속 울고만 있자 아버님이 휴지를 건네주시며 저 여편네 버릇을 진작에 고쳤어야 하는데 자식까지 망치는 걸 보고만 있었구나. 너한테 면목이 없다. 내가 어디 가서 지금이라도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을 해야 저 여편네가 정신을 차리려는가. 아휴. 그 말을 들으니 아버님 말씀대로 아버님이 바람 피우고 어머니가 저처럼 그대로 당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영 담쌓고 사시는 분인데.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며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신세가 처량의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지 10여 년으로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웠으니 경력은 단절되고 혼자 직장 구해서 돈 벌며 애 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진작에 이놈의 집구석 다 박살내고 이혼하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애들을 두고 나 혼자만 나가면 몸이야 편하겠지만 계모 밑에서 시어머니 같이 물상식한 사람 밑에서 아이들이 불안정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버리고 갈 수가 없었던 저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나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기집애야, 너는 결혼이 무슨 무덤이니? 죽은 줄 알았다. 연락도 한번 안 하고. 지도 연락 안 해놓고는 잘 지냈니? 오랜만이네. 보고 싶다 친구. 보고 싶으면 보면 되지. 나 지금 강남역이야. 일 있어서 나왔다가 너네 집 여기 근처라고 했잖아. 잠깐 들릴까? 가까워. 잘 됐네. 주소 카톡으로 넣어줄게. 조심히 와. 기다리고 있을게. 골드미스인 나영이는 나이가 차도록 연애만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제일 세련되고 이태리 유학 갔다 온 예술가 기질이 가득하고 자연분방한 나연이년. 네가 제일 부럽다. 집안에 들어서는데 커리어 우먼의 포스가 쫙 느껴지니 멋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왜? 보자마자 솔로한테 염장질인데? 하길래 저는 친구에게 털어놓기 창피하기도 했지만 남편 바람난 얘기, 시어머니 막말, 시아버지가 오죽하면 나한테 본인이 바람을 피던지 해야지 원 이런 말까지 하셨다며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미친년, 그냥 위자료나 잔뜩 받아내고 이혼해. 다른 남자 만나 새 출발하지. 왜 구질구질하게 그딴 놈한테 당하고 살아? 사람이 변하는 줄 아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애 둘 있는 집순이 아줌마여 봐라. 얘기하고 싶지만 어휴 얘기한다고 네가 내 마음을 알 리가 있겠느냐. 수다 좀 떨다 집을 쭉 둘러보던 나영이는 가족 사진을 보더니 너희 아버님 결혼식 때 찍은 사진 그대로시니? 박제해 놓으신 것 같이 그대로야. 워낙 청정구역이시잖아. 자기 관리 잘하시고 정정하셔. 나영이는 이번에 잡지에 실릴 새로운 실버 모델을 찾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한테 얘기는 해볼게. 결과는 장담 못하지만. 대신에 너 받고 싶은 거 얘기해. 두둑하게 보상하마. 물론 아버님 모델료 따로 챙겨 드릴 거고. 저는 아버님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다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영이 팔을 세게 움켜 잡았습니다. 야, 강나영, 너 우리 아버님하고 바람 좀 펴야 되겠다. 뭐? 미쳤어? 진짜로 바람 피라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의심만 하도록 해주면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어이구 이걸 친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진작 그럴 것이지. 영 못마땅해 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나영이는 인간 안 된 것들 지가 똑같이 당하는 거 보면 재밌기도 하겠네 라며 오케이 했습니다. 나영이한테 욕 한 바가지 먹긴 했지만 아버님과 바람 핀다고 동의는 했으니 아버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어머니와 남편도 진탕 당해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버님께 모델 일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는 것도 제 친구랑 바람피는 척 해달라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왜? 아버님이 바람을 좀 피워주셔야겠어요. 두 집 살림하면서 외박도 좀 하시고요. 애미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버님,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여기서 제가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아범 저렇게 망나니처럼 평생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한 군데 정착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다 죽을 거예요. 어머니 침 아프겠어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건지 어머니하고 아범 둘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할 건지 선택하세요. 그래도 나보고 바람을 피라니. 아버님은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진짜 바람을 피라는 게 아니라 여자 만나는 척 연기만 해주시고 나중에 아버님 좋아하시는 낚시하러 며칠만 다녀오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 정도는 해보겠다고 하셔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나영이가 운영하는 잡지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바람 피울 상대를 만나는 게 좀 긴장이 되셨는지 아님 모델을 한다는 게 긴장이 되신 건지 살짝 굳어 있다가 나영이가 아버님에게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자 악수를 하며 동지로서 제 친구가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시더니 그때부터 좀 편하게 대하셨습니다. 일단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아버님과 나영이가 사무실 밖에 강가를 배경으로 다정한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 저랑 셋이서도 한 장 찍고 같이 일할 스텝도 인사시키며 단체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영이와 아버님이 만나는 횟수도 늘고 그 뒤부터 주로 집에만 계시던 아버지는 평소보다 멋을 잔뜩 부리고 외출을 하시며 저녁에도 늦게 들어가는 날이 잦아지셨어요. 지금 실버 세대를 겨냥해서 나온 제품들이나 광고주들이 신선한 얼굴을 찾고 있다며 아버님은 나영이의 소개로 여기저기 바쁘게 오디션도 보시고 촬영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일이 있나 보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버님이 핸드폰도 보안 설정을 해두고 전화 오면 안 받고 끊는다던가 몰래 나가서 받고 들어오고 하니 점점 아버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설마 하다가 아버님 핸드폰에 있는 나영이와 아버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이 여자 누구냐 하시며 아버님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난리를 치고 결국엔 자리에 들어 누우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니라는데 무슨 여편네가 이리 사납냐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하면서 어머님께 가타부타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선 평소에 자주 가셨던 낚시터로 향하셨죠. 며칠 동안 외박을 해서 어머님에게 바람피는 냄새를 풍기기 위한 쐐기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새로운 일한다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좀 쉬고 와야겠다며 짝없이 외롭게 혼자 지내는 아버님 친구들과 편하게 쉬다 올 거라는 언지를 받은 저는 푹 쉬다 오시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 연락을 받은 저는 며느리 된 도리로서 위로차 어머님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걱정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아버님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머리 싸매고 누워있던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성을 내더니 다시 팩 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어떤 여자인지 아냐고 슬며시 물어보며 알아야 그년을 떼어놓을 거 아니냐고 제가 경험이 많아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인지 됐다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수선 떨지 말고 집에 가서 아범 밥이나 제대로 차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지 이놈의 영감탱이가 지금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년 집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주 둘이서 살림을 차린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잘난 남편 두 집 살림은 기본이니 조용히 집에서 남편 기다리다 집에 돌아오면 발이나 닦아주라더니 당신이 당하니 복장이 터지긴 하나 보네요. 어머니가 알아누우시니 남편도 걱정이 되어 불이 나게 시댁에 드나들며 어머니 옆에서 같이 바람 피운 년 어쩌고 저쩌고 하며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서 욕하다 저 있을 때는 입 꾹 다물고 있고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다 했습니다. 원래 제가 세운 계획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낚시 가셨던 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셔서 며칠 동안 친구들과 낚시를 다녀온 곳이고 모델 일 쑥스러워 말 못했다 하시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남편이 우습게 여기던 바람 때문에 저런 꼴이 된 것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알아서 할 것 신경 끄라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빠르게 대형 사고를 치며 움직이실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만하면 복수는 성공했다 생각하며 자축할 때 어머니는 그 며칠이 생지옥이었나 봅니다. 싸우고 나간 남편이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어머니는 급기야 아버님이 흘리신 나영이의 명함을 가지고 나영이네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사무실 문을 열고 강나영이 누구야? 를 외친 뒤 사무실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제가 강나영인데 무슨 일이시죠? 라며 나영이가 나타나자마자 찰지게 싸대기를 날리고 머리채 잡고 흔들어 대는데 나영이는 자기 성격 같아서는 쌍싸대기를 때리고 같이 머리채 잡고 싶었지만 꾹 참고 욕하는 거 때리는 거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생쇼를 하다가 조금 진정이 되고 회의실로 가서 마주 앉았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 나영이를 눈이 찢어지도록 째려보며 옆에서 말리는 직원에게 이 나쁜 년이 내 남편하고 바람이 나서 정신 차리게 해준 거라며 너 내가 소송하고 상간녀라고 소문내서 회사도 못 다니게 해줄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나영이는 본인 성격 꾹 참고 나는 할머니 남편이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바람핀다는 증거 있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아버님과 나영이가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과 명함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지금 니년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며 나영이에게 내 남편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사무실 도착해서 난리치기 시작할 때 나영이는 저한테 빨리 와서 해결하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도착해 어머니를 대신해 나영이한테 욕을 하며 멀쩡한 년이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멀쩡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며 악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고. 나영아.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영이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체를 하자 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나영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왜 네가 여기서 나와? 쟤들이 무슨 관계인가?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남편에게 나영이는 제 오랜 친구이며 실버 모델을 찾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아버님 사진을 본 걸 계기로 아버님을 모델로 촬영을 하고 싶어 해서 제가 소개시켜 준 뒤로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자주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신 사진은 사무실에서 스태프들도 모두 같이 있을 때 제가 기념으로 찍어드린 사진이라며 그때 아버님, 저, 나영이 셋이 찍은 사진과 사무실 직원들과 찍은 사진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나이 들어서 내가 모델이라 그러면 다들 욕한다 하시면서 이런 일 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아직 시작 단계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잡지 나오고 모델료 받으면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깜짝 놀래켜준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낚시터에서 친구분들하고 쉬고 계신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머님하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이었다가 나영이가 발행한 잡지에 실린 아버님을 보고는 아, 큰 실수했구나. 슬슬 분위기 파악이 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그때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던 나영이는 그때부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영업방해, 기물파손, 폭행으로 어머니와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님도 집에 돌아오셔서 이혼하자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나 못 믿고 자기 일터에 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인 건 못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영이에게도 아버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빌고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그 상간녀 찾아가서 혼쭐을 내주자고 어머님을 부추기고 어머님을 모시고 가 나영이에게 같이 패악을 부렸던 남편도 같이 어머님 옆에서 무릎 꿇고 아버님에게 빌었는데 제가 그 광경을 놓칠 수 없지요. 영화도 이런 속 시원한 영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혼해도 여한이 없다. 속으로는 정말 집이 떠나갈 정도로 웃어 제꼈습니다.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피는 놈하고 그런 나쁜 놈 감싸는 애미나 똑같은 것들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둘 다 꼴도 보기 싫다 하며 아버님은 절대 노여움을 풀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이 남편의 뺨을 짝소리 나게 때리더니 다 너 때문이라며 이제 바람에 받자만 들어도 너는 내 자식 아니라며 아들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믿었던 엄마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는지 한참을 볼을 감싸지고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빌어도 소용없다는 걸 느꼈는지 아버님을 회유하기 위해 저한테 미안하다며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당해보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이제 이놈도 정신 차리게 내가 따끔하게 혼내고 다시는 바람 못 피게 할 테니 아버님한테도 네 친구한테도 얘기 좀 잘 해줘라 아가야. 왜? 왜 나가? 이렇게 나를 이쁘게 아가라고 부르신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아버님을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아가,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하면 갈 데가 어디 있겠니? 소송당하면 벌금 낼 돈도 없는데 다 늙어서 감옥 갈 수는 없잖니? 하며 더욱 간곡하게 애원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사람은 저라는 걸 눈치챘는지 남편도 저한테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는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겠다며 어머니와 자기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지켜보시던 아버님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제가 당하며 눈물 삼키며 보내왔던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당장 없던 일로 해드릴 수는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겠다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우리 집에 눌러앉을 기세로 와 계시면서 남편이 일 끝나면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집에 잘 들어오는지 감시하고 수시로 영상통화를 하며 남편이 혹시라도 한눈 팔지 못하게 철저하게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을 올 때는 매번 저 좋아하는 반찬이나 과일, 떡을 양손 가득 무겁게 가져오시네요. 남편은 그 업소녀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마보이라며 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집 회사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나영이 잡지의 실버 세대를 위한 스타일링이나 제품, 여행을 소개하는 한 코너를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아버님 응원차, 간식거리 좀 챙겨서 사무실로 가서 촬영하는 거 구경도 하고 매니저처럼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아버님에게 제가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다 해드리고 싶거든요. 회의실에서 이번 촬영에는 어떤 컨셉인지 설명도 듣고 준비할 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회의를 끝내고 나오니 머리가 길고 댄디한 스타일의 멋진 남자가 나영이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결혼할 남자라며 아버님과 저에게 인사를 시켜주는데 늦게라도 저렇게 멋진 짝을 만나 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있는 우리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웃는데 인상도 좋고 바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나영이는 예비 신랑에게 아버님과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내 불륜 상대와 그 며느리. 예비 신랑은 무슨 소리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영이를 쳐다봤고 우리 셋은 사무실이 떠나가라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작에 이혼하고 편하게 살 걸. 너무 힘들 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참고 살다 보니 저한테 이런 날도 오네요. 아직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 용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히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첫째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아이들 케어를 하느라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바쁘고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맨날 애들 보내놓고 애엄마들 모여서 카페 가서 브런치 먹고 수다 떠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요즘 살도 좀 찐 것 같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생각에 알아보다가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는 걸 보고 들어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더라고요. 다행히 오전 타임으로 해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처음으로 갔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오랜만이라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긴장도 됐어요. 운동복도 구매하고 배드민턴도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오전 시간인데도 사람이 은근 있었어요. 저까지 남자 5명, 여자 6명 정도 되더라고요. 뭔가 주장이라고 해야 되나? 무튼 한 남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간단하게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아까 사람들 모아서 소개시켜준 남자가 저를 옆에 세워서 알려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게 말도 계속 걸어주고 자세도 하나하나 봐주고 고마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플레이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계속 치다 보면 금방 늘을 거라면서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서로 밀착해서 스킨십하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어머, 저기는 부부이신가 봐요. 너무 좋네요, 부부끼리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만난 회원님들이세요. 그래요? 저는 너무 친해 보이시길래 부부인 줄 알았어요. 실수할 뻔했네요. 그냥 여기서 각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거죠. 서로의 세컨이랄까. 다들 색다른 걸 원하고 그러잖아요.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 만나서 한두 말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오후 타임에는 사람도 더 많아서 재미있고 술 먹으러도 자주 가서 볼거리도 더 많이 생기거든요. 관심 있으면 오후에도 한번 나오세요. 아, 그렇군요. 저는 애들이 있어서 오후에는 시간 내기가 좀 힘들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오후 타임도 나와봐야겠네요. 현주 씨도 꼭 나오세요. 오후 타임 재미있어요. 첫날 배드민턴 동호회를 마치고 다들 점심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불륜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산악회나 이런 모임에서 그러는 줄 알았지. 배드민턴 모임에서 불륜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세컨을 만드는 모임이라니 충격이었다가도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주말 부부라 저도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그마저도 바쁘면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오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왠지 배드민턴 동호회 나가는 게 재미있어질 것 같아 기대가 됐습니다. 주로 월, 수, 금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이번에 갔을 때는 회원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닭볶음탕을 먹으러 갔는데 대낮부터 술을 마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술 드셔도 돼요? 술 먹고 즐기는데 밤낮이 따로 있나요? 일찍 먹고 술 깨야 집안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정말 커플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기 하면서 음식도 입에 넣어주고 괜히 어깨에 기대면서 스킨십도 하고 팔뚝도 주물럭거리고 나 불륜이요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맨날 떠들던 동네 엄마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니 재미있었습니다. 현주 씨,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모임 회식 있는데 시간 되면 나와요. 회원님 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날 잡고 회식하거든요. 게임도 하고 재밌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요? 애들 맡기고 갈 수 있으면 갈게요. 다시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봐요. 한 커플이 한참 먹다가 먼저 자리를 뜨더라고요. 오늘도 가네, 오늘도 가. 두 분은 같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모텔이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신나게 즐기고 다시 가정으로 컴백하는 거죠. 와, 정말 대낮부터 대단들 하시네요. 그래도 저분들은 배드민턴 열심히 치시잖아요. 저희 모임 규칙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 도장은 찍어야 되거든요. 정말 출석만 하고 바로 짝지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래 배드민턴 동호회가 다 이런 건가요? 정말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가 더 많죠. 여기는 운동 목적 반, 다른 목적 반, 반반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수요일이 되었고 동생은 조카랑 같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는 맛있는 거 시켜 먹으라고 카드를 주고 나왔습니다. 회식 장소로 가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주 씨,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오셨네요?
네, 다행히 동생이 와서 애들 봐줘서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요. 이렇게 하는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아, 인사해요. 여기는 오후 회원님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준호 씨가 주변에 앉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시켜줘서 서로 인사하고 고기랑 술을 마셨어요. 한참 고기 먹고 술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1등 상품은 모텔 이용권 5장입니다. 참여하실 커플들은 나와주세요. 현주 씨, 우리 해볼래요? 네? 저 게임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재미로 하는 거죠, 뭐. 자, 5커플 나오셨네요. 오늘 게임은 앞에 있는 신문지 보이시죠? 신문지 안에 두 분 발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신문지는 반으로 한 번씩 접어주시면 되고요. 면적이 작아질수록 남자 회원님들이 여자 회원님들을 들어 올리거나 해서 발이 안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팀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저 무거운데. 괜찮아요. 걱정 마요. 자, 다들 올라가 주세요. 회원들의 환호소리와 함께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진행자의 말에 따라 점점 밀착되었어요. 외간 남자랑 이렇게 가까이 밀착해서 있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 심장 떨리는 소리가 준호 씨한테까지 들릴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 2커플 남았네요. 이제 신문은 남자분들 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마지막 단계 갑니다. 준호 씨 힘들죠? 그만할까봐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걱정하지 마요. 자, 우승자가 나왔네요. 이번 커플 우승입니다. 자, 선물 받으시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우승 상품으로 오늘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준호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얼마 만에 술을 이렇게 먹어보는지 취하더라고요. 현주 씨, 우리 오늘 받은 상품 쓰러 갈래요? 좋아요. 취해서인지 무슨 생각으로 좋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운 일탈이 즐거웠고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이 남자한테 끌렸습니다. 맨날 혼자서 애들 챙기기 바빴는데 이 남자는 저를 정말 다정하게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이 순간에는 누구 아내,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 남자랑 연애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용권을 사용하러 모텔로 향했어요. 막상 모텔에 들어서니 너무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키스를 하기 위해 다가왔고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현주 씨,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만 생각해요. 지금 나랑 키스하고 싶지 않아요? 현주 씨 눈빛은 나랑 하고 싶다는데.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입을 맞춰오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저는 그의 입술을 원했고 그와 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의 키스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입을 맞춰오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제 오냐고요. 저는 지금 들어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다시 한번 입맞춤을 한 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술도 잘 안 먹는 제가 술을 먹고 들어오니 무슨 힘든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모임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잘 맞아서 술 한잔 했다고 얘기를 했고 씻고 잠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상품으로 받은 모텔 이용권을 다 사용했어요.
하나하나 사용할수록 우리 사이는 더 가깝고 진해졌습니다. 동네 엄마들도 요즘 제가 변한 게 느껴졌는지 어디 좋은 데 다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하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만날수록 괜히 이 좁은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걱정은 뒷전으로 생각할 만큼 지금 이 상황이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데 당분간만이라도 이대로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는 30초반 남자입니다. 아는 형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생긴 뒤로 카메라 및 장비들을 구매도 하고 같이 출사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형은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돼서 가끔 형이 촬영 나갈 때 옆에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급하게 형 대신 대타로 촬영을 나갔다가 생긴 일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또다시 그런 행운이 제게 올까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우진아, 부탁 하나만 하자. 내일 내가 촬영이 잡혀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거든? 네가 대신 촬영 좀 해주라. 얘기는 다 해놨어. 1~2시간만 해주면 돼. 거기도 꼭 내일 촬영해야 되는 거라 일단 급한 것만 내일 간단하게 촬영하기로 했거든? 부탁 좀 할게. 아, 하긴 하겠는데 내가 아직 혼자서 촬영할 정도로 실력이 안 되잖아. 별거 없어. 속옷 모델 촬영하는 거거든? 너 사진 찍는 감각 좋잖아. 그리고 어차피 보정 작업은 내가 파일 받으면 집에서 다 해서 넘길 거니까 너는 찍고 파일만 보내주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급한 거 1~2시간만 촬영해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다. 아, 알겠어. 내가 해볼게. 고맙다, 진짜. 너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너도 실전 경험 쌓는다고 생각해. 조금은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형 따라 사진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실전 경험한다고 생각하자 싶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사진 촬영도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둘 형편이 안 돼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사진에 대해 더 배우고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라 예약건이 많았는데 다 양해를 구했고 오늘 촬영하기로 한 팀은 아는 지인인데 오늘 꼭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 저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이 올 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더 안 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진행할 거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하고 나오세요. 미리 전달받은 컨셉들을 확인했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모델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모델로서 봐야 되는데 속옷 입고 포즈를 취하고 저는 또 그걸 촬영을 해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굉장히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고 오히려 저한테 디렉팅을 해주면서 이끌어주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 갈아입고 나왔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다 하고 사진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속옷 런칭 일정을 잡아놔서 오늘 꼭 촬영을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선보일 속옷들 촬영 다 했고 이제 나머지 촬영하고 진행한다고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고 기분 좋게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속옷 모델 촬영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는 작업이었어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형한테 바로 파일을 보냈고 촬영 잘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에 형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진 잘 찍었더라. 처음 치곤 구도며 다 완벽한데? 자식, 가르친 보람이 있네. 모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 덕분이지 뭐. 다행이다. 안 그래도 희영이가 너랑 사진 작업 더 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마음에 들었나 봐. 나 내일 모레나 돼야 다시 갈 것 같거든. 스튜디오에서 네가 희영이 나머지 촬영 좀 더 해줘. 희영이가 너랑 촬영하고 싶대. 나랑? 아, 그래? 나야 그럼 공부 더 되고 좋지. 알겠어. 내가 촬영할게. 주말이니까 나 아무 때나 시간 괜찮아. 시간 잡아서 연락 줘. 네가 연락해봐. 나 바쁘다. 번호 알지? 그럼 부탁한다. 저는 괜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작업하는 게 점점 더 재미있었어요. 희영씨 안녕하세요. 저 김민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진 촬영하실 게 더 있다고 하셔서 시간 잡으려고 연락드려요.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무 때나 괜찮아요. 편한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오후 3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오늘 사진 촬영 즐거웠어요? 네, 저도 오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쉬세요. 그렇게 다시 내일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옷 모델들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찍으면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스튜디오로 갔어요.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짐 놓고 준비되시면 촬영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간 여유 많으니까 천천히 포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촬영할게요. 네, 저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오늘 가지고 온 건 저번보다 조금 더 야시시한 느낌이 나는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렇게 앉아서 포즈 취해볼까요?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저는 사진 촬영에 임했어요. 이 포즈는 어때요? 네? 아, 속옷이 더 돋보이고 좋네요. 이쪽도 더 가까이서 찍어줄래요? 아, 이 각도로요? 네, 더 확대해서요. 계속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괜히 짓궂게 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 확인 좀 해볼까요? 잠깐 진정 좀 할 겸 사진 촬영한 걸 모니터했습니다. 이거 이쁘네요. 이쪽으로 찍는 게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음 거는 이쪽 위주로 그럼 찍어볼게요. 그리고 좀 더 돋보이게 훅 들어와서 찍어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요청했던 대로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민욱 씨, 이쪽도 찍어볼래요? 그녀가 다리를 쫙 찢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민욱 씨, 남자 좋아해요? 아니요, 그게 무슨. 아니, 이렇게 입고 아까부터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요. 신호요? 정말 그냥 사진만 찍다가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민욱 씨랑 사진 찍게 해달라고 한 보람이 없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섹시하게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나를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뭐 생각 없으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죠. 너무 열심히 사진만 찍으셔서 충분히 다 찍은 것 같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이런 거 원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키스를 했어요. 그녀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진짜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더욱 뜨거워졌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키스를 나눴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다음 촬영은 언제 할까요? 언제든지요.
그녀의 후진없는 도발에 저는 빠져버렸습니다. 이 매력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뭔가 작가들이 뮤즈를 찾는데 저도 저만의 뮤즈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한테서 촬영 연락이 오면 형이 스튜디오를 안 쓰는 시간에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그녀와 촬영을 하며 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매 순간이 아름다운 그녀였어요. 저희는 몇 번의 촬영을 더 하고서 썸을 끝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종종 스튜디오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사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꼭 그날의 CCTV 기록은 삭제를 합니다. 형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CCTV를 꺼놓거나 깜빡한 날에는 기록을 지우고는 해요. 저는 그녀의 응원으로 이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너무 즐거워요. 저에게 찾아온 저만의 뮤즈가 되어준 그녀가 너무 고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지금 이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씁니다. 정말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진짜 죽이고 싶네요.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고 저희 집과 이모, 할머니 댁은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고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과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동생이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동생이 왜 남고를 가냐, 공학 가라, 그래야 나도 그 학교로 가지 하면서 엄청 울고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동생은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대학교도 무조건 같은 대학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 넘겼어요. 같은 대학 가려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인서울을 해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동생이 엄청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대학 가도 꼭 자주 놀러 와야 돼? 울지 마. 서울 놀러 오면 되지. 조금만 기다려. 나도 꼭 오빠가 간 대학 갈 거야. 그래, 너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랑 같은 대학 갈 수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제가 대학을 잘 간 편이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 오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했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았어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6개월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고 사촌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오빠랑 같은 대학 합격했다? 나도 이제 곧 서울 가니까 기다려. 그리고 나도 서울 가면 자취해야 되는데 그냥 오빠랑 같이 살까? 와, 축하해.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근데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조금 불편해서.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야? 나랑 같이 지내면 월세도 아끼고 좋은데. 너무해, 오빠. 동생이 울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유산아.
나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사촌 동생도 잠잠했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동생이 서울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나 다음 주면 이사해. 그래서 오늘 이사할 집 다시 보고 청소도 할 겸 서울 왔어. 집 구했어? 어디쯤으로 구했어?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따 보면 알 거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알바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촌동생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짠! 나 옆집으로 이사 왔지롱. 마침 집 나온 거 있길래 바로 계약했어. 잘했지? 옆집에 오빠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고 든든할 것 같다. 아, 응, 잘했네. 깜짝 놀랐다. 처음 독립해서 시작하는 타지 생활이니 무서울만 하지 싶어 옆집으로 이사 왔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사촌 동생은 이사를 왔고 저는 이사를 도와주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해서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한데 헤어지자더군요. 잘 지내라면서 갔습니다. 요즘 마음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공상인 모습 보여주기 쪽팔리다, 야. 원래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잖아. 괜찮아, 이해해. 동생이 위로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자기 성인 되고서 지금 처음으로 술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사촌 동생이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좋은 인연 금방 다시 생길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야, 고맙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네.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동생과 눈이 마주친 순간 사촌 동생이 나 오빠 좋아해 하면서 입을 맞춰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동생을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동생을 보니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동생을 깨웠습니다. 유선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무 많이 취했었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오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미안해? 미안해.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야. 정말 미안해. 그러니 사촌동생이 돌변하더라고요. 나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냥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야.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고 지내자. 너가 나 보기 불편할 것 같으면 내가 이사할게.
나는 실수 아니야. 나 오빠 좋아해. 예전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오빠랑 같은 대학 다니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건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전 도저히 사촌 동생이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유선아, 어떻게 그러니? 진짜 미안하다. 나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 얘기하고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야. 정말 눈빛이 무서웠어요.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대학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동생한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동생은 자주 하기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동생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 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술 취해 한순간의 실수로 제 인생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즐기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고 사는 30 중반 여자예요.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6살 나이 차이가 나요.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아이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애 키우며 사는 지인들을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몸도 많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거에 찬성을 했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우리 둘이서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신혼 생활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누리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기 잘했다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3년 정도 되니 남편은 신혼 초만큼 저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늘 새로운 일상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런 거 없이 늘 단조로운 일상에 질린 건지 뭔가 전이랑은 확연히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괜스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분위기를 잡고 다가가야지만 관계를 했고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여자로서 비참해지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사람이 여자가 생긴 건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생전 해놓지 않던 패턴 비밀번호를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을 할 때마다 은근슬쩍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눈치만 슬슬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면 괜히 뒤쪽으로 물들어 가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단순한 패턴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단순한 패턴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여자가 오빠, 오빠 하면서 카톡한 걸 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충격이었어요. 바람을 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이었던 건 남편이 카톡으로 당신 닮은 딸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싫다고 딩크족으로 살기 원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당신 닮은 딸을 낳고 싶다니.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와는 아이를 낳고 미래를 꿈꾸기는 싫었던 걸까요? 너무 충격이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거실에 나와 숨죽여 울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왜 소파에서 자고 있냐고 깨우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남편은 갔다 오겠다며 출근을 했고 저는 또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되냐고요. 누구라도 만나서 털어놔야 살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고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많이 내줬습니다. 제 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 속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놈 구제해줬더니 바람을 펴? 진짜 네 남편 미친 거 아니니? 진짜 너무 힘들다. 나보다도 많이 어려 보이더라. 남자들은 다 이런 거니? 그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다른 이성을 보면 다들 눈 돌아가게 돼 있긴 하더라. 그게 욕망인 거지.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 이혼을 뭐하러 해? 네 남편 돈 잘 벌잖아. 그냥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아. 너도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즐길 거 즐기라고. 내가 밖에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만날 일이 뭐 있다고. 한번 다른 남자 만나서 즐겨볼래? 너 생각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데리고 가보고. 어디를 가는데? 욕망으로 가득 찬 남녀가 모여서 즐기는 곳? 궁금하긴 하네.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캠핑 간다고 얘기해놔. 내가 데리러 올게. 캠핑? 알겠어. 아, 남편 얼굴 보기도 싫은데 나도 바람 피면 좀 괜찮아지려나. 솔직히 아직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평생 가는 사랑이 어딨겠니? 그냥 너도 있고 네 인생을 즐겨. 네 남편도 어린 여자 만나고 잘 다니는데 너라고 못 만날 거 뭐 있어? 그래, 나라고 못할 건 또 뭐야. 나도 다른 남자 만날 거야. 친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속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퇴근하고 온 남편을 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서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몸은 좀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괜찮아. 아, 그리고 나 수요일에 캠핑 좀 다녀올게. 캠핑? 웬 캠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거든. 애들이 요새 캠핑에 빠졌다네. 요새 캠핑 많이 다닌다고는 하더라. 조심히 다녀와 그럼. 그리고 친구가 데리러 와서 캠핑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근데 짐이 없네? 응, 거기서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걱정 마.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캠핑장에 도착했고 텐트가 한 5개 정도 쳐져 있더라고요. 친구는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랑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여기 내가 오늘 데리고 온다던 친구.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 뉴페이스. 반가워요. 되게 이쁘시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낯선 분위기에 어색했는데 다들 많이 봐온 사람들처럼 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니 여자 5명, 남자 5명이더라고요.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 게임 같은 걸 잘 안 해봐서 계속 걸렸습니다.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흑기사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오, 흑기사. 여기 둘은 오늘 결정 났네. 소원 말해야지, 소원. 소원은 이따가 둘이 있을 때 얘기할게. 이야. 그렇게 먹으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먹고 떠들면서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불도 피우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니 힐링도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낯선 남자들이랑 만나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어 본 게 언제인지 이 재미에 결혼해서도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갈까? 여기 이 커플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물건 골라주세요. 그러더니 각자 앞에 놓인 물건들을 고르고 짝을 만들더라고요. 자, 들어간다. 다들 좋은 밤 보내. 각자 짝을 이뤄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갈까요? 네? 제 손을 끌어당겨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소원, 지금 얘기할게요. 다음에도 또 나오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각자 텐트로 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이미 취할 대로 취하고 이 분위기에 빠져있던 터라 저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 키스를 했고 난생 처음으로 텐트 안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른 텐트 속에서 각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묘하게 더 흥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때? 좋았어? 좋았어. 좋아할 줄 알았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 한 명이 캠핑장 주인인데 날짜 정해서 오는 날에는 예약을 아예 안 받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고 노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통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파트너 이뤄서 즐긴다고요. 여기는 결혼한 유부남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즐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사람이랑 안 해도 되고 어제처럼 물건을 잡는 걸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캠핑에 빠져서 매번 친구와 함께 일정이 잡히면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요즘 제가 밖으로 놔두는 게 신경이 쓰이는지 집에 일찍 들어오면서 전이랑은 다르게 잘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였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캠핑을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캠핑 와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요즘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즐기고 사니 인생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행복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제 결혼 준비였습니다. 제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친구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대로 서울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친구는 지방에서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서울로 취업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친구는 몇 번 면접 끝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구하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잠시 함께 살았습니다. 3개월가량 제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제 남자친구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셋이 함께 술도 마셨지요. 고향 친구가 있으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다른 동창들 소식도 들을 수 있었지요. 같이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친구는 술과 남자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남자친구가 2번이나 바뀔 정도였지요. 하지만 친구의 삶이니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잘 치우지 않는 건 불만이었죠. 친구는 멀지 않은 곳으로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바빠졌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 회사 일도 많아진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남자친구와 신혼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비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는 전세로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부모님들께 손 벌리는 게 싫어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었습니다. 그래도 보금자리를 구하니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4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먼저 입주를 했습니다. 저도 원룸을 정리하고 합칠 계획이었죠. 주말에는 함께 만나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제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청소도 하고 살림살이도 하나씩 채웠습니다. 바쁘지만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열심히 집을 꾸몄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 준비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식장부터 혼수, 예단 같은 문제까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시간은 없고 의견은 다르니 서로 짜증도 내고 싸움도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저는 친구와 만나서 하소연도 했고 친구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또 가끔은 셋이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우리를 응원해 주었지요.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친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싸움이 많이 줄었다고 했죠. 저도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바쁘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기분이 조금 묘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저보다 친구와 상의를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친구도 열심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더군요. 친구는 제 남자친구에게도 편하게 대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그런 친구를 편하게 대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만 없었습니다. 제 자리까지 침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도와주는 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괜히 제가 속 좁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제 친구라서 친하게 지낼 뿐이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 취향은 전혀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자친구는 그 친구를 좋지 않게 봤었습니다. 조금 싼 티가 나는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마치 술집 여자 같다고 했었거든요. 제 친구가 아니면 만날 이유도 없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지요. 저는 이제 원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가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짐도 옮겨주고 같이 커튼도 달아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뒤늦게 합류해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덕분에 집을 꾸미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2주 정도 앞두고 제가 바빠졌습니다. 신혼여행 공백 때문에 미리 업무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와 만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혼집도 주말에나 잠깐 가보는 정도였습니다. 혼자 결혼 준비를 하는 남친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신혼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늘 가구 조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땀을 흘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치킨도 샀습니다. 함께 조립을 끝내고 치맥을 할 생각이었죠. 서둘러 치킨을 들고 신혼집 앞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앞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손을 떼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구를 조립하느라 늦게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혼자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혼자 가구 조립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금방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조금 놀라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친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였습니다. 제 신혼집 건물에서 친구가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잠시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못 간다고 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을 나섰던 친구가 다시 왔습니다. 남자친구도 건물 입구까지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건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신혼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빠르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두 년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전화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년놈을 나락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침대 위에 서로 엉켜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남자친구는 내 친구를 안고 격하게 움직이는 중이었죠. 문을 열자 급히 행위를 멈추고 이불을 두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도 놀라서 허둥지둥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까지도 똑똑히 찍어두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변명 들어줄 테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가 먼저 유혹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친구도 발끈하면서 아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다툼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이미 더러워진 제 침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둘이 뒹굴었다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리자 남자친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남자와는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쫓아 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 혼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더군요. 그리고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놓고 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갑자기 하늘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남자친구가 보였습니다. 어제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 원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쓰러진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쉬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랑 한창 싸웠을 때 연락이 먼저 왔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저희가 싸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고민을 친구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종종 친구가 연락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친해지기 시작했던 무렵 같았습니다. 제가 바빠지면서 친구가 자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고 둘이 같이 잤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처음부터 딴 마음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넘어간 남자친구도 미친놈이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 뒤 친구와 따로 만났습니다. 친구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가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남자, 결혼까지. 제 모든 게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이 멀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지더군요. 이 상황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너 가져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가 모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시고 제게 사과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와 남자친구는 대판 싸우고 헤어졌더군요. 친구의 일은 동창들에게도 어떻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친구는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습니다.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 기분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하는 모임 중에 부부들끼리 자주 만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번 여행계를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곤 합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가기 위해 얘기를 하던 중 요즘 몸도 찌뿌둥한데 온천이나 가자고 얘기가 나와서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5부부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콘도를 예약했는데 방이 2개 있는 객실 3개를 예약했습니다. 두 부부가 한 객실을 같이 쓰기로 했고 한 부부는 객실 1개를 쓰기로 했어요. 같이 여행을 가는 사람 중에 술만 먹으면 진상을 부리는 박 씨가 있어서 이번 여행 가면 또 술을 왕창 마실 걸 알기에 괜히 같은 객실을 쓰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 그 부부는 따로 방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온천이라 여행 전날부터 얼마나 좋아하던지 짐을 챙기기 바빴어요. 같이 모임을 하는 정 씨가 버스를 운전해서 정 씨 버스를 타고 항상 여행을 갑니다. 항상 여행 가는 내내 우리는 버스에서 신나게 놀고 술을 마시는데 정 씨는 술도 못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여행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조금씩 돈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출발하자마자 박 씨의 주도하에 판이 벌어졌어요. 요즘 다들 바빠 만나지 못했어서 오랜만에 만나니 좋아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신나게 놀며 달린 끝에 숙소에 도착했고 짐을 간단히 풀고 근처 관광지를 먼저 둘러보고 들어와서 온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들은 너무 좋다며 신이 났어요. 우리도 술 겸 관광지 구경을 하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며 즐거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역시나 걱정했던 박 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박 씨 아내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를 비롯해 다른 아내들이 박 씨 아내를 챙기며 같이 사진도 찍고
꽃 구경도 하면서 기분이 좀 풀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둘러보며 술 좀 깨고 들어와 온천을 즐겼어요. 박 씨도 차 안에서 자고 술이 좀 깼는지 온천을 하겠다며 같이 갔습니다. 뜨끈하니 찌뿌둥한 몸이 싹 풀리면서 좋았어요. 온천을 즐기고 나와 저녁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숙소 앞에 야외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박 씨는 역시나 나오자마자 또 술을 혼자 신나게 마시더니 많이 취했고 몸도 못 가누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대며 치근덕대길래 먼저 숙소에 눕혀 재웠습니다. 안 올라간다고 버팅기기 했는데 눕혀놓으니 코를 골고 그새 자더라고요. 매번 모임 때마다 술을 과하게 마시면 사람을 힘들게 하니 죽겠더라고요. 박 씨 아내는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다며 진짜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며 박 씨 욕을 엄청 했어요. 다들 분위기를 풀어보려 오랜만에 놀러와서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잔 하자며 술잔을 마주치며 술을 마셨습니다. 박 씨 아내는 박 씨 아니랄까 봐 똑같은 술고래예요. 평소 자제하는 편인데 오늘은 기분이 많이 안 좋은지 부어라 마셔라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온천을 해서 그런지 몸이 노곤노곤한 게 피곤해서 먼저 올라가 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방에 가서 화투 치고 온다며 신나서 화랑 잔돈을 챙겨 나갔어요. 그대로 잠이 들었고 한참 잠을 잔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끌어안고 다리를 터가니 올려놓더라고요. 집사람이 들어왔나 싶었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나긴 했는데 내 냄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왔나 생각했습니다. 뒤척이며 자다 저도 아내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의 큰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금 이 인간들이 뭐 하는 거야?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아내는 도끼 눈을 뜨고 씩씩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 옆에는 아내가 아닌 박 씨의 아내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미쳤지? 사람들 다 같이 놀러 온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당신인 줄 알았어. 그냥 나는 잠만 자고 있었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왜 있는데? 나도 몰라. 자는데 들어오길래 나는 당신인 줄 알았지. 아내는 박 씨 부인을 툭툭 치며 깨웠지만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이 상태로도 깨질 않더라고요. 아내도 박 씨 부인 상태를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계속 박 씨 부인을 깨웠습니다. 박 씨 부인은 겨우 일어났고 몸을 못 가누는 박 씨 부인을 둘이서 들쳐매고 박 씨 옆에다 눕혔어요. 그리고 다음날 조식을 먹으면서 있는데 박 씨 부부는 술이 안 깼는지 둘 다 나오질 않았고 아내는 어제 있었던 일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며 두 사람은 진짜 술 못 마시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던 정 씨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 옆에 내가 또 그랬어? 저번에 우리 여행 갔을 때도 이 양반이 옆에서 술이 떡이 돼서 누워 있어서 내가 한바탕 했잖아. 아주 술만 먹었다 하면 그 난리구만. 아휴, 그때 내가 얼마나 집사람한테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시달렸는지. 그래서 술 먹었다 싶으면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떨어져 있으려고 하잖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박 씨 부인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식을 다 먹고 집에 갈 시간이 되니 그제서야 박 씨 부부는 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부여잡고 나왔습니다. 둘 다 역시나 필름이 끊겨 어제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민폐를 끼쳤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는 길에 해장이나 하고 가지. 그래 다들 속은 괜찮아?
박 씨는 그렇게 술을 먹더니 속이 아픈지 해장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옆에서 박 씨 부인은 자기도 속이 아프다며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휴, 진상들이구나. 어찌 되었든 다들 술을 마시긴 했으니 가는 길에 들러서 해장이나 하고 가자고 했고, 해장을 하러 가서 속을 푸는 와중에도 박 씨는 또 소주 한 잔을 곁들여 먹더라고요. 진짜 어쩜 저렇게 술에 빠져 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을 함께 가지는 않고 가끔 저녁만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박 씨 부부를 빼고 우리끼리 몰래 가곤 해요. 괜히 잘못 얽혔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같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다들 부부 동반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